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기업으로서의 포지션을 시장에 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소문이 무성한,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좋다고 소문이 잔뜩 난. 안녕하세요.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작지만 부드러운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랑 같이 골목을 산책해 보시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로 골목을 같이 걸어줄 피규어로는 아마 이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슬픈 빌런 시라가키 토무라 군입니다. 사실 오늘 시라가키 토무라를 여기 데리고 나온 건 얼굴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윈도우즈 제품 그리고 오피스 제품 이런 것들은 아마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오늘 할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천적 주력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간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3번 정도로 모습을 변화시킨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청년 빌 게이츠와 청년 폴 앨런이 1975년도 4월 달에 설립을 했어요. IBM과 파트너십을 맺고 IBM PC에서 동작하기 위한 운영체계, 저희들이 OS라고 부르죠. OS는 요거의 약자입니다. 그 유명한 MS-DOS를 개발해서 IBM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기의 성장의 어떤 안정적 기반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1985년에 들어서야 소위 요즘 저희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윈도우즈의 초창기 버전인 윈도우즈 3.0이 발표가 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MS-DOS 위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의 느낌이었다면, 95년도에 발표된 윈도우즈 9.5를 통해서 완전히 컴퓨터를 전체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운영체계의 모습을 선보이게 되지요. 이렇게 95년까지 개인용 PC에 집중하던 시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1세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세대에서의 두 번째 변화의 주역은 바로 인터넷 열풍이었습니다. 윈도우즈 9.5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강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엣지의 전신인 익스플로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내장된 제품으로서 윈도우즈 95가 그 첫 번째 의미를 갖게 되고, 그리고 98년에 발표된 윈도우즈 98을 통해서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과 철학이 좀 더 완전하게 구현이 되죠. 그리고 나서 2세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뻘짓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엑스박스라는 어떤 콘솔 게임기의 출시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음을 먹고 시장에서 1등을 하지 못한 몇 가지 안 되는 사례 중에 대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엑스박스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이 뚜렷한 게임들이 많아서 사랑하고 계시고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주위에서는 안타깝게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진심을 다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던 또 다른 대표 사례가 바로 모바일 시장의 단말기 진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진심이었냐 하면,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새로운 종류의 핸드폰용 OS를 발표합니다. 망고라는 제품이었고요. 망고는 망함으로 고. 저는 사실은 망고 처음에 UI나 폰 보고 되게
약간의 신선함 같은 걸 느꼈는데 결국에 모바일 생태계,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성공의 열쇠는 그 폰을 지원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의 생태계였고요. 이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윈도우즈를 아예 통째로 집어넣는 폰까지 만들어내게 되는데 통째로 말아먹고 2세대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었던 CEO는 그 유명한 스티브 발머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지금 현재 CEO인 사티아 만델라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업으로서의 포지션을 시장에 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애저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제품과 다양한 인공지능에서 진심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구글, 메타와 더불어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빅테크로서의 포지셔닝을 확실히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사실 LMM 시절 이전부터 딥러닝을 비롯해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기술력에 대해서 통감할 수 있는 수많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오픈소스 기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와 비전 쪽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 절대로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그런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자연어 처리와 관련돼서는 튜링 NLG라는 모델부터 포함해가지고 비전 쪽의 레스넷 같은 모델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모델들과 더불어 지금은 거의 동작인식 쪽에서 업계 표준이 되다시피 한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것들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했고, 그런 논문들과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배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딥러닝부터 착실히 해오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이제 LMM 시대 가가지고 두 가지 트랙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잘하는 기업과 손잡기, 바로 오픈 AI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의 오픈소스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GitHub를 인수를 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죠.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진지하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하는 그런 기업과 손잡기 말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기라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 가지 LMM들을 발표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2022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한 파이라는 모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소문이 무성한,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직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좋다고 소문이 잔뜩 난 마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는 아직 발표는 안 됐고 아마 내년에 저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이는 현재의 챗 GPT의 O1과 맞먹을 정도의 추론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루머가 돌고 있는 거의 매개 변수 5천억 개 정도 규모의 대형 LMM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파이는 소형 모델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약 14억 개 정도 되는 모델만으로 최초에 발표됐던 챗GPT의 1750억 개짜리의 GPT 3.5와 대등하거나 그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는 모델이고, 파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표된 거는 컴퓨터로 코딩을 작성해주는 그런 용도의 모델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GitHub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코드를 모아놓은 사이트를 인수해서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모델을 만들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1은 애당초에 코딩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이 파이1이 보여주는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일반적 추론도 한번 시도를 해본 게 파이2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파이2가 다양한 파라미터 크기를 가진 미니, 스몰, 미디엄 버전으로 분화돼서 나온 것이 파이3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3부터는 좀 더 고급화된 다국어 지원 기능과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파이4 같은 경우는 파이3가 3.8B,
17비, 14비였는데 파이4는 14비, 즉 140억 개 정도 되는 규모의 파라메타 수를 가진 최신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학을 되게 잘하는 걸로 현재 그 성능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이마이 같은 AI를 만들 때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AI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호되게 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2007년에 있었던 테이라는 챗봇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테이를 학습시키던 엔지니어가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 그리고 여러 가지 편향적 사고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학습을 시킨 결과, 테이가 SNS에 자동 댓글을 다는데 온갖 종류의 욕설과 악플을 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호되게 비용은 비용대로,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윤리적 책임에 대한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파이를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윤리 원칙을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의 표준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6가지 정도의 원칙을 담고 있는데요. 이 원칙의 구조가 제일 밑에 2가지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지는 책임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엔지니어와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사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책임성에 대한 것이고, 그 위에는 투명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투명성은 AI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책임성과 투명성의 원칙 위에 4가지 정도의 원칙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공정성에 대한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동일한 품질의 AI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공정성과, 두 번째는 안전과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윤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원칙인 것이고, 세 번째는 보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지키고 사용자가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포용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역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참여시켜야 된다는 그런 윤리 원칙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 공정, 프라이버시, 포용, 이 4가지가 제일 어울리는 분야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체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떤 사람을 수사할 때 사용하는 원칙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논리적 접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공존과 관련된,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대해야 되는 윤리적 원칙을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 뭔가 옆에 여백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것이 곧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가장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인공지능 산업계에서도 압도적이고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생태계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아직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 쓰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 쓰일 수 있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뭐냐 하면 2가지죠. 하나는 인공지능을 동작시키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클라우드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돈을 벌기 위해선 반드시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번째는 자사의 모든 인공지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제품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제품에서 이미 코파일럿이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코파일럿에는 파이 4 버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파이 3.5 버전이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은 챗GPT와 더불어 파이 4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파일럿은 지금 오피스 제품과도 연계가 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인공지능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주길 바라고 있고 그 활용을 자사의 제품과 자사의 클라우드 상에서 활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포춘 500대 기업은 85%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으로 보면 아마존이 31%,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IT 서비스들이 오래전에 출시된 아마존 클라우드 상에서 많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로 옮겨가기 위한 당근이 아직 충분치 않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죠. 이 당근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그 당근의 선두주자에 저는 코파일럿과 파이마이로 이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전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의 얘기를 하다가 어느새 골목을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는 왠지 좀 더 소프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아마도 당분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은 컴퓨팅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잘 이용하고 그거를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관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이용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생각해 보는 일,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